자, 3월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맨 첫 강의가 의문론과 규범인데 심화 과정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첫 단계는 이 의문론과 규범을 이게 4주차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각 의문론 이게 이제 4주, 그 다음에 형태, 의미 이게 4주, 그 다음에 통사 이게 4주 해서 모두 12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1, 2월 달에 했던 것들을 갖다가 이제 보충해서 심화하는데 이 심화 과정이 주제별로 이루어집니다. 주제별로. 그래서 이 개론 시간에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훑은 것이었다면은 이 심화 과정에서는 주제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분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론을 할 때는 전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그냥 쭉 훑어갔다면은 심화 과정에서는 시험에 나올 만한 주제별로, 그래서 주제별 또 쟁점별, 어떤 논쟁점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각 쟁점별로 학자들 간의 이론이 이런 이론이 있고 저런 이론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학교 문법에서는 단모음을 10개로 보고 있죠. 10개로. 또 이중모음을 11개로 보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기본하면서 다 배우는 것들이죠. 개론할 때는 예를 들어 그 정도까지만 배워요. 여기서는 이제 그걸 전제로 해서 학교 문법을 한번 다시 훑어요. 훑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론들, 지금 이중모음을 12개로 보는 경우도 있고 10개로 보는 경우도 있다. 왜 이것을 하냐면은 이게 시험 문제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개론만 알면은 그런 문제를 11개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 하고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것을 알 수도 있지만 미리 이제 그런 이론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확장하는 것은 하나만 깊이 파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것들을 비교해야 지식이 확장되는 거죠. 그죠? 오늘 화이트데이죠. 잘 몰랐어요? 자, 내 여자친구가 이쁘다. 여자친구 이 얼굴만 쫙 보고 있으면 이쁘다는 걸 제대로 아나요? 모르지. 다른 여자들의 얼굴을 봐야지. 그리고 비교해 봐야 내 여자친구가 얼마나 이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내가 국어학 지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나만 갖고서는 안 된다는 거지. 비교해 가면서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 4월 강의는 주제별로 하지만 심화시키는 것, 여러 다른 이론들을 이제 비교해 가면서 심화시키는 거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심화를 위해서 맨 처음에 이제 교육 과정을 공부할 거예요. 교육 과정은 내가 막 가르치는 부분이 아니죠. 송은혜 선생님이 가르쳐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송은혜 선생님한테 교육 과정을 잘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전제를 하고 문법에 관한 것만 다시 특화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배워야 된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할 거예요. 제가 교육 과정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는데 이런 교육 과정에 따라서 배운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교육 과정에 벗어난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관계없는 것은 낼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법을 어느 정도 심화해서 배울 거냐 방향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서 교육 과정을 언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탐구학습을 할 거예요. 탐구학습은 문법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자, 문법 교과서에 있는 거니까 보통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이라면 그까짓 거 뭐 고등학교 학생들이 푸는 건데 너무 쉬운 거 아닌가? 그거 할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 공부를 열심히 한 분은 아니니까 이제 시작한 분도 있고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내가 정말 처음 한다. 그러면은 고등학교 문법 교과서를 봐야 돼요. 그게 이제 7차 문법 교과서 중심으로 보세요. 7차.
이제 교육부에서 나온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지학사에서 나온 것, 또 천재, 비상, 미래엔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에 실린 탐구학습 문제를 이렇게 쭉 풀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면 알겠지만은 다 연결돼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문제를 출제하게 돼요. 그러면 방향을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탐구학습을 풀면서 한번 점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화학습이라고 해서 그냥 무작정 이론만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폭넓게 우리 시야를 넓히고 그 다음에 쟁점이 되는 것들을 한번 따져보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다면은 교육과정이나 뭐 주제별 할 때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은데 쟁점을 좀 따질 때, 이론이 깊이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일요일 달 했던 것,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이렇게 쭉 보면서 기본을 한번 정리하고 또 듣고 보고 그러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제 수업 방향 대강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맨 처음 오늘 할 것은 음운과 음절이에요. 음운, 음절. 자, 먼저 교육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과정 보면 내용 영역과 기준에서 국어 1부분에서 국어 1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음운과 체계. 음운, 음운 체계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말의 자음, 뭐 모음 이렇게 가기 전에 음운의 특성 이런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자음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고 모음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나, 이 정도는 알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음운도 이제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이 있다. 이 비분절 음운은 운소를 가리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음운, 운소, 그러니까 음소, 운소 정도 이런 기본적인 개념들, 이것을 가지고 있어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말 이제 그 음운 체계의 특징, 음운 체계. 우리말 자음에서 예를 들면은 파열음 같은 경우, 하찰음 같은 경우 예사소리, 뭐 거센소리, 대인소리 이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말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죠. 자, 그 다음에 13번 보면은 이제 맞춤법. 이 음운 같은 경우는 이제 음운동과 규범을 같이 묶어 놓은 게 항상 맞춤법, 이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뭐 표준 발음법. 그래서 개론을 할 때는 음운론 따로 쭉 하고 규범 딱 따로 하고 했지만 이번에는 이것을 묶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음운론 하면서 그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게 맞춤법, 표준 발음법에는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가 해서 같이 묶어서 볼 거예요. 시험에서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질 않지만 객관식일 때는 이런 문제들이 가끔 섞여서 막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이 지금 서답형에도 그러한 것들을 다시 끄집어 와서 객관식 문제를 서답형으로 바꾸려고 할 때 이런 것도 분명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연관시켜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설을 보면은 독서와 문법에서 비슷한 거예요. 앞에서 음운 체계 나왔는데 이 해설 부분에서는 음운 규칙, 변동 현상, 음운의 변동,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게 음운의 성격도 있지만 음운의 변동 절대 빠지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나오는 문제, 그러면 음운 변동이에요. 음운 변동. 자, 이것을
이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국어의 자음이 모두 19개고 그 밑에 보면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 해서 모두 21개다. 딱 규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이 외워서 나온다면 이건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갖다가 섞어서 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중모음이 지금 11개로 돼 있는데 12개로 본다면은 근거는 뭐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뭐 단모음은 10개인데 이 단모음을 7개로 볼 수 있다. 근거는 뭐냐? 써봐라.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알려면은 기본적으로 규범에서는 몇 개로 정하고 있다.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외우고 있어야 되는 사실. 자, 그래서 국어의 자음은 19개, 단모음은 10개, 이중모음은 11개. 근데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은 이중모음 설명하고 있는 그 부분 보세요. 단모음과 반모음 2개가 어울려서 만들어지는데, 자, 반모음은 2개다 그랬어요. 자, 이모음 계열하고 우모음 계열, 자, 2개가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의예요. 의는 앞에 의가 반모음인지 뒤에 이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자, 그래서 이 의 같은 경우는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현대 국어에서 상향 이중 그 이중모음들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이에요. 자, 이게 상향 이중모음이 되려면은 의가 반모음이 돼야 되죠. 앞에가 반모음이 있고 뒤에가 단모음이 있는 게 상향 이중모음이죠. 앞에가 단모음이 있고 뒤에가 반모음이 있으면 하향 이중모음이죠. 자, 중세 때는 하향 이중모음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의 같은 게 중세 때는 하향 이중모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다 상향 이중모음만 있으니까 이것을 상향으로 볼 거냐 이중으로 하향으로 볼 거냐는 학자마다 의견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게 이제 반모음으로 치면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의, 이. 그럼 반모음, 단모음. 이러면 상향 이중모음이 돼요. 그런데 단모음이고 단모음 의, 여기에 반모음 이가 붙었다. 그러면 하향 이중모음이죠. 이것을 이렇게 볼 건지 이렇게 볼 건지 학교문법에서는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일 얘를 상향 이중모음으로 봤다면은 앞에 설명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우리말의 반모음은 3개다라고 말했겠죠. 3개다라고 말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반모음 2개라 2개 이렇게 말한 것은 이 의를 갖다가 확실하게 상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규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알겠죠? 지금 이 학교 문법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잘 이해를 하면 뒤에 우리가 쟁점을 갖고 따질 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의 그 변동 현상. 변동은 그 자체에서 변하는 것, 또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것. 그래서 두음법칙이나 음절 끝소리 같은 경우는 가만 있는데 그냥 변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비음 하나, 뭐 유음 하나 이런 것들, 구개음화 같은 것은 옆에 오는 소리들의 영향에 따라서 변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변동과 변화를 구별해라. 이 정도로 이제 규정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음운 변동에서 배우는 것들이니까 크게 뭐 쟁점이 되는 것들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음운과 표기의 관계를 탐구하고 정확하게 발음하고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맨 끝에 보세요. 여기 맨 끝에 보면은 표준 발음법 음운의 개념과 체계, 음운의 변동과 연계해서 지도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음운론은 그 이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애들이 어떻게 정확하게 발음하게 하느냐. 표준 발음법, 맞춤법 이것하고 연결시켜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래서 연결시켜서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맨 처음 음운과 음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차 문법 교과서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 음운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자,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같은 소리로 인식하는 추상적인 말소리다. 음운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 음성과 대비시켜서 이것은 이제 음성과 대비되는 그러한 정의죠. 음성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음운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소리. 그렇게 해서 이 음운의 특성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음운을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기능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죠. 자, 기능적인 측면에서는 음운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음운을 기능적인 측면. 음운은 변별적인. 자,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그러죠. 자, 음운은 뜻을 가진 단위는 아니죠. 우리가 뜻을 가진 단위는 어디서부터 본다 그랬죠? 형태소죠. 자, 그런데 음운은 뜻을 가지지는 않지만 뜻을 구별해주는,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뜻을 변별해주는 최소 단위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학교문법에서는 음성과 대비되는 차원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음을 설명할 때는 단모음과 이중모음 이렇게 크게 나누고, 그 다음에 반모음, 단모음, 이중모음. 그런데 단모음을 전설, 후설, 고모음, 중모음, 조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해서 단모음이 10개죠. 10개. 이게 눈 감고도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릴 수 있어야 되죠. 기본을 할 때는 10개 그리는 법을 내가 설명을 해줬죠. 뭐만 알면 된다 그랬어요? 이와 의만 알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걸 이를 갖다가 조금 더 벌리면 애가 되고, 조금 더 벌리면 애가 되고, 그래서 여기를 전설, 후설. 자, 아. 그 다음에 이를 갖다가 입술을 오므리면 위가 되고, 애를 입술을 오므리면 외가 되고, 을을 입술을 오므리면 우가 되고, 어를 오므리면 오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평순, 여기는 원순. 평순, 원순. 자,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거 눈 감고도 이제 딱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모음을 나눌 수 있고, 이중모음은 단모음과 다른 점은 옮겨가면서 처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다른 게 이중모음이죠. 다른 거. 자, 그래서 이제 옮겨가려면은 옮겨가는 음이 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모음을 다른 말로 활음이라 그러죠. 그래서 반모음 또는 반자음. 자, 그래서 성질로 보면은 모음과 비슷하지만 반드시 다른 모음에 붙어야 되니까 또 이것은 자음과 비슷하다. 그래서 반모음, 반자음이 된다. 자, 그래서 모음을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음은 위치와 방법에 의해서 나눠지죠. 네. 이것도 그 표가 머릿속에 싹 들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위치에 의해서. 자, 저음, 위치, 저음, 방법. 그래서 입술. 자, 두 입술이 나오는 게 우리가 양순음 그러죠. 입술. 그 다음에 어디죠?
치조, 그 다음에 경구계, 그 다음에 연구계, 그 다음에 후두, 위치에 의해서, 그 다음에 파열음, 그 다음에 파찰음, 마찰음, 비음, 유음. 자, 이 순서로 해서 이걸 다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다 채우면 몇 개가 되죠? 우리말 자음이 19개. 19개를 딱 그려봐서 그려지면 이제 내가 국어학 공부할 기본은 갖춰져 있구나.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을 할 때 중요한 게 이 소리들을 머릿속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자, 가령 연국의 파열음 같으면은 연국계가 어디에 연국에 만나는 혀의 위치가 어디죠? 후설이죠. 후설. 혀의 뒷부분이 옆 입천장에 딱 만나서 나는 소리죠. 자, 여기서 나는 소리가 뭐였죠? 기역이었죠. 자, 후설, 연국의 파열음. 그러면 머릿속에 이 기역이 딱 만나는 위치가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 그랬지. 비읍 같은 경우는 아주 쉽죠. 두 입술이 만났다가 탕 터지는 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양순, 파열음이죠. 자, 이제 이게 안 되는 분들은 아무 의문이나 딱 끄집어내서 이게 지금 내 입의 어느 부분에서 만나서 어떻게 작용해서 나는 소리다. 이것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이제 변동을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의문의 변동을 외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을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개론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시간을 할애했던 건데 개략적으로 좀 설명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이해가 안 된다면은 다시 그 강의를 한번 더 들어보는 거, 그 책을 한번 더 읽어보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규범 문법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잠깐. 물이 여기에 있네. 작년에 수업을 할 때는 이 이론을 갖다가 각 학자들 책별로 전부 다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문교 선생의 현대국어 어문론, 그리고 현대국어 어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갖다가 쭉 하고, 그 다음에 소리와 발음 김성규 선생님 거 쭉 하고, 또 다른 거 쭉 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떤 체계가 일관성이 없어서 전달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그냥 주제별로 이렇게 해서 좀 이해를 돕는데 더 치중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음운에 대해서, 음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지금 이 부분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다른 소리와 맞서서 뜻을 구분하는 구실을 하는 소리, 어디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아까 말한 변별적,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죠. 기능. 자, 이 음소의 정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춘 정의예요. 하나의 음소는 음성학에 따라 서로 다른 두 개성의 변이음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음소 공부할 때 변이음도 같이 배웠죠. 그럼 이제 변이음에 대한 설명이 없어도 바로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의 음소가 여러 가지 소리로 나는 것.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기역 같은 경우. 기역 같은 경우는 각, 그러면은 K, A,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자, 기역이 가 할 때는 파열이 되죠. 파열되는 기역. 그런데 각 할 때는 파열되지 않죠. 각하고 내파돼 버리죠. 그랬을 때 기역. 자, 그렇지만 같은 기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가고 그러면은 이것은 가, 고. 같은 기역이지만
이것은 무성음이 되고 이것은 유성음이 되죠. 자, 그러니까 이 G나 또 파열되지 않는 K나 다 기억의 변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이 변임이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음소는 다 여러 개의 변임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모구 하자가 서로 다른 소리로 인식하고 있는 낱낱의 소리다. 자, 이것은 음성과 대비되는 소리의 성질이죠.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소리다. 관념적인 소리다. 학교 문법에서 말하고 있는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것이 음소가 되느냐, 이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음소 분석이에요. 자, 이것도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재작년 그 음운 문제에서도 이 문제가 나왔죠. 근데 계속 변주되면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어떤 것이 음소가 되는가 결정해 나가는 것, 음소 분석인데, 자, 첫 번째는 자유 변이 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리는 하나의 음소로 통합된다. 자, 자유 변이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소리가 뭐 이렇게도 나고 저렇게도 나는데 듣는 모국어 화자에게는 하나의 소리로 인식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음소다. 가령 시옷 같은 경우 우리가 음소로는 S라고 써요. S라고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치조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자, 시 하는 소리예요. 시. 사 할 때 사. 근데 하시 그러면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할 때는 이거고 사랑할 때는 이건데 이것을 갖다 여기에다 쓸 수도 있죠. 주시고 이러면 주시고 하든지 주시고 하든지 음은 다른데 똑같이 알아듣죠. 하소서 할 때 하쇼셔 막 이러면 그럴 때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들리기는 하지만 이걸 쓸 때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자유 변임이라 그래요. 이렇게도 소리 나고 이렇게도 소리 나고 하는 것들. 자, 부부 같은 거 보세요. 부부. 이걸 발음표로 쓰면은 부죠. 부부. 그런데 빨리 발음하게 되면은 비로 되지 않고 마찰이 돼요. 이 두 입술이 만나가지고 탁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날 듯 말 듯 마찰된 상태에서 소리가 나요. 부부. 자, 이거 무 해보세요. 무. 입술이 안 붙어도 부 소리가 나죠. 부부 하면. 그럴 때는 마찰음이에요. 자, 유성, 양순, 마찰음. 이걸 나타내는 중세국어에 음운이 있었어요. 뭐였죠? 유성, 양순, 마찰음. 중세국어 얼마나 공부했나 이게 알 수 있는데. 유성, 양순, 마찰음. 얘가 모르면 공부 제대로 안 하는 건데. 비읍순경음이죠? 우. 자,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부부를 중세어로 쓴다면 아마 그분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부부. 자, 그런데 이렇게 쓰거나 이렇게 쓰거나 어때요? 같은 소리로 인식을 하죠? 자,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자유 변이음이라 그래요.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 변이음이 이런 변이음이 있고 이런 변이음이 있어요. 자, 이 G는 K의 변이음이긴 하지만은 얘하고는 성격이 약간 달라요. 얘들은 자유롭게 바꿔서 나타날 수 있지만 얘네들은 자유롭게 바꿔서 날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그거 배웠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상보적 분포라 그러죠. 상보적 분포. 자, 그러니까 부부 같은 경우 다시 쓰면 P와 B는
P와 B는 바꾸면 안 돼요. 이것을 갖다가 B 이렇게 쓰면 어떻게 소리 나요? 무푸 이렇게 돼요. 무푸.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그렇게 발음하지 않죠. 얘가 나타날 자리에 얘가 올 수가 없어요. 오면 큰일 나는 거지. 우리말에서는 절대 초성의 첫 음절에 유성음이 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 이렇게 해야 돼. 그런데 만일 무푸 이런다면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죠? 자, 이런 것은 두 변음이 상보적 분포에 있다 그래요. 이렇게 상보적 분포를 이루고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의 음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기본 할 때 열심히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상보적 분포의 간격에 있다고 하더라도 음성적인 유사성이 없으면 별개 음소다. 자, 음성적 유사성. 그러니까 우리 말에서는 이제 이응과 히읗을 이렇게 들 수 있는데 영어에서 응으로 소리 나는 것과 H로 소리 나는 것. 자, 이 이응은 항상 어디에 와요? 음절 말에 오죠. 음절 끝에 오죠. 종성어로만 쓰이죠. 받침으로만 쓰여요. 이 히읗은 항상 초성어로만 쓰이죠. 자리로 봐서는 어때요? 서로 배타성이 있죠. 얘가 올 자리에는 얘는 못 나타난다는 거예요. 얘가 올 자리에는 얘가 또 못 나타나. 자, 그렇지만 얘네들은 하나의 음소는 아니에요. 왜냐? 성격이 너무 다르니까. 소리가 너무 다르니까. 음성적으로 유사성이 없으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최소 대립상을 형성하는 것. 이것은 하나의 음소가 된다. 최소 대립상. 그래서 이건 기능에 초점을 맞춘 거죠. 자, 말, 발. 그러면은 중성과 종성은 같은데 초성만 딱 다르죠. 초성이 달라짐으로써 의미가 달라져 버리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소 대립어라 그래요. 이렇게 최소 대립어가 쌍을 이루고 있을 때 최소 대립 쌍이라 그러거든. 자, 이랬을 때 이것들은 하나의 음소가 된다라는 거죠. 말하는 것하고 물하는 것하고 이때는 이 중성에서 모음에 의해서 뜻이 달라져 버리죠.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하나의 음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운소를 보면은 운소 앞에서 우리가 음소는 분절 음운 그랬죠. 분절 음운. 운소는 비분절 음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음소와 운소를 구별할 때 분절 음운과 비분절 음운 나눠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명칭을 보면은 초분절, 초분할이라는 말을 쓰죠. 초분절, 초분할. 그래서 분절할 수 없는 것, 나눌 수 없는 것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나 이 운소는 음소와 같이 표기되지가 않아요. 떼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하고 이런 장단 표시 같은 거. 이 장단 표시는 앞에 음소가 없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얘만 따로 떼어낼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장단 표시 같은 걸 우리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한다. 그래서 초분절 음운 또는 초분할 음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소에는 길이나 색이나 또 높낮이, 억양, 연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장단 같은 경우는 한 낱말에 걸리는 거지만 억양 같은 것은 문장 전체에 걸리죠. 자, 우리말에서 운소는 현대에서는 주로 장단에서만 그 기능이 있어요.
물론 억양도 있죠. 그래서 학교문법에서는 이제 장단과 억양 두 가지가 우리말에서는 뜻에 관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음수처럼 뜻에 관여하는 것은 장단과 억양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장단은 확실히 그 길이에 따라서 뜻이 달라져 버리죠. 눈하고 눈하고 뜻이 달라지죠. 그런데 억양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능을 말하기 어려워요. 대체로 높아지면은 의문이고 평평하면 평서문이다 그러죠. 너 집에 가니? 그러면 의문인데 반드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죠. 너 집에 가니? 뭐 해도 너 집에 가? 너 집에 가니? 그냥 해도 그냥 뜻이 통해버리죠. 근데 너 집에 가니? 뭐 이랬을 때 반드시 의문을 말하는 건 또 아니죠. 너 공부도 안 해놓고 집에 가? 이렇게 의미로 할 때도 올릴 수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억양은 그 뜻을 분명하게 이렇게 규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규칙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표준 발음법에서 음의 길이를 가지고 규정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눈이나 말이나 밤이나 이런 것들은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데 여기서 그 규칙들을 보면은 우리말에서는 이 장단을 구별해서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칙이 뭐냐면 첫 음절에서만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데 규칙에서 원칙으로 한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뒤따라와요? 예외가 있다. 그런 거죠.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눈보라, 말씨, 밤나무, 뭐 많다, 멀리 이랬을 때 눈은 길지만 눈보라는 길지만 첫눈 그랬을 때는 짧아진다라는 거죠. 첫눈, 참말, 쌍동밤, 많다도 많다 길지만 앞에가 수가 돼 수많이 그러면은 짧아져 버려요. 눈 멀다. 근데 여기 조금 오류가 있더라고 보니까. 보세요. 멀리 했을 때 멀리. 이때 멀리는 거리가 멀다 이런 말이죠. 멀다. 이제 이 거리를 가리키는 건데 눈 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눈 멀다. 이때 멀다는 거리가 멀다고 다르죠. 눈 멀다는 거리가 멀다는 게 아니고 소경이 된다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멀다고 다르거든. 근데 표준 발음법에서는 얘를 같은 것으로 봐버렸어. 바보지. 오류예요 이거. 잘못 나온 예야. 이 예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자, 저 이제 국립국어연구원에다가 뭐 보내야 돼 이거. 예를 잘못 썼습니다. 얘 틀린 거 실은 꽤 많이 있죠. 자, 벌리다 그러면은 긴 건데 떠벌리다 그러면은 길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예외 보면 합성어의 경우에서는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분명히 긴 소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반신 반의. 자, 반신 반의. 반신 반의 할 때 이 반을 길게 발음한다라는 거죠. 반신 반의 할 때 길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의가 맞는 표현이에요. 반의가 맞는 표현이에요. 어? 반의. 니 원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뒤에 의 발음에서 우리가 또 볼 거예요. 의 발음만 놓고 보면은 자음이 오고 의가 오면은 이로 발음한다 그랬죠. 그래서 너일일이 이렇게 써놨지만 발음할 때 이렇게 발음해요. 너일일이 이렇게 발음하죠. 이로 발음한 거지. 자, 그런데 이럴 때도 그렇게 따지면 이게 자음이니까 반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표준 발음법에서는 두 가지를 다 써놨어. 그래서 여기도 조금 더 자세한 규정이 있어야 돼요. 첫 음절에서는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이 니은이 뒤에 연결될 때는 발음하기 뭐 괜찮죠? 반신반의. 그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겠죠. 아니면 이걸 없애버리든지 통일을 시켜줘야 돼. 근데 설명도 없이 두 가지를 다 해놨어요 지금. 반신반의. 제3, 제4. 그 다음에 축약되는 경우에도 길게 발음한다. 과, 겨, 되, 도, 해 이런 거. 그 다음에 긴 소리를 가진 경우에 다음 같은 경우는 짧게 발음한다. 감다. 이건데 뒤에 가문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오면은 짧게 한다는 거죠. 가문이가 아니고 가문이 밟다가 밟으면 신다가 신어 알다가 알아 이럴 때는 짧게 발음한다. 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 그 다음에 피동사동의 전미사 이럴 때는 되는데 다만 예외가 있어요. 끌다 같은 경우 끌어 길게 발음하는 거죠. 떨다. 근데 이것은 아주 애매한 게 몇 개의 예외는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어. 여기서 이제 보면은 예외가 되는 게 끌다, 벌다, 없다예요. 꼭 외워야 될 것은 끌다, 벌다, 없다. 얘네들은 뒤에 이 몸으로 된 어미가 연결돼도 길게 발음한다는 거예요. 끌어, 벌어, 없어, 없으니 이렇게. 그 외에 이제 떨다, 썰다가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감다, 감기다, 꼬다, 꼬이다, 밟다, 밟히다 짧아지는데 안 되는 게 이 세 가지예요. 또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끌리다, 벌리다, 없애다. 얘네들은 길게 발음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단모음의 수가 아까 9번 부에서 우리 몇 개라 그랬죠? 10개라 그랬죠. 10개라 그랬는데 지금 이 단모음의 수가 학자들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보는 게 이제 현대국어 의문론에서는 지금 우리말에서 전설모음 중에서 두 개의 원수모음 뭐가 있었죠? 위와 외. 자, 우리말에서 위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랬죠. 규범문법에서는 허용한다. 표준발음법에서는 허용하는 거예요. 자, 처음 공부하는 분들을 위해서 이 위와 외의 단모음 내는 방법 다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어떻게 낸다 그랬죠? 단모음 내려면 이를 발음한 상태에서 입술을 오므려주면 되는 거예요. 입술을 오므리고 이를 내는 거예요. 자, 외는 입술을 오므린 상태에서 애를 내는 거예요. 자,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차이. 단모음은 입모양이 변하지 않아요. 이중모음은 변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중모음으로 되면 위는 뭐가 돼요? 위가 되죠. 위. 그러니까 위하여 그랬을 때는 항상 이중모음이에요. 위하여. 외는 이거죠. 외가. 자, 외가에 간다. 그랬을 때는 외갓집 이렇게 발음하게 되죠. 자, 그랬을 때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하기가 쉬워요. 자, 그런데 지금 이문규 선생은 너무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부 다 이중모음이니까 우리말에는 단모음 위나 외는 없다. 근데 나는 결코 여기에 동조하지 할 수 없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들이 있거든.
자, 여러분들 위험 한번 위하여 하는 거하고 위험 한번 해보세요. 위험. 발음해 보세요. 위험. 위험 그래요? 위험? 그냥 위험이죠. 위험이죠. 위험. 야, 위험해 가지마 그랬을 때 바쁜데 뭐 위라고 발음하고 있어. 그냥 위험해 이러겠죠. 위. 어때요? 이중모음처럼 들려요? 위. 그건 좀 애매하면 둘째 음절에 오는 거예요. 가위, 가위 들렸어, 가위 들렸어 했을 때 가위 가져와, 가위 가져와 이렇게 말해요. 난 단몸으로 발음하게 되거든. 가위 가져와, 가위, 위 이렇게 되죠. 가위. 이럴 때는 단모음이에요. 특히 지읒 뒤에 올 때는, 자, 생쥐 해보세요. 생쥐. 물에 빠진 생쥐 같아. 쟤는 생쥐. 저절로 쥐가 돼버리죠. 생쥐 이러지 않거든. 이 생쥐 같은 놈아. 그러지 않죠. 자, 이럴 때는 단모음이거든. 외 같은 경우도 참외, 외상. 자, 외상 치료. 외상을 치료했다. 그럴 때 그냥 거의 외로 되죠. 또 뒤에 왔을 때는 더 그래요. 참외, 참외. 자, 그렇게는 발음하지 않죠? 참외 그러죠. 참외. 자, 그러니까 이럴 때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요. 우리말에서 이게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와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규범에서 말하는 것처럼 두 가지로 발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낫지. 우리 안 하고 있어. 없애. 이문규 선생님이 경상도거든. 자, 혹시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서 경상도 분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문규 선생의 그런 그 주장이 경상도만 대상으로 했을 때는 맞는 건가? 근데 나는 경상도만 대상으로 해도 별로 맞을 것 같지 않거든. 의견을 한번 보내봐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두 개를 빼면은 8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애와 애도 사실상 구분되지 않은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그러면은 7모음 체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7모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더 나가서 이문규 선생은 경상도에는 7모음이 아니라 6모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펜을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싹 그려보면 지금 7개로 이렇게 했는데 경상도에서는 이 두 가지가 또 합쳐져 버려요. 그래서 경상도에서 거의 의 발음을 하지 않고 어 발음으로 해버리거든. 이문규 선생님 그 책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 있어요. 노래 곡목을 알아맞히는 그런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는데 이 송창식이 한 번쯤이 나왔대요. 한 번쯤. 이 노래 혹시 알아요? 한 번쯤 말을 걸겠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상도 사람이 딱 들어오고 노래 알아요 그러더니 한 번 점 이러더니 이쯤을 갖다가 한 번 점 해가지고 결국 틀렸대요. 근데 정말 그렇게 불러요. 이 경상도 사람들은 어를 거의 어로 불러. 그래서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이런 오가며 그 집 앞을 지나 노라면 이렇게 가버리거든. 그래서 경상도는 7모음이 아니라 6모음이다. 이문규 선생님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의문론 차원에서는 이런 것들 조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것은 지금 합쳐져 버렸으니까 이렇게 봐 전체적으로 한 7모음 정도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뒤에 왜 위도 빼서는 안 된다. 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 소리의 체계에서는 이 애를 갖다가 앞에하고 약간 좀 달라졌어요. 중모음, 저모음을 합쳐서 그냥 애 했는데 이 우리말 소리 체계에서는 애를 갖다가 그냥 중모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중모음. 그리고 이제 뭐 상향 이중모음만 있고 하향 이중모음 없다. 이건 뒤에 가서 나와야 되는데 이제 이중모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단모음을 이렇게 규정하고 나면은 이중모음에 대한 것도 성격이 달라져 버려요. 이중모음도. 자, 지금 이중모음 아까 학교문법에서는 규범에서는 이것이 사향인지 하향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다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상향 이중모음으로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음상으로 놓고 보면은 느낌으로 보면은 상향이 맞는 것 같아. 자, 의했을 때 마지막에 중심이 되는 거. 이게 의예요, 이예요? 이죠. 의는 활음 역할을 하고 시작점 역할을 하고 끝날 때는 우리가 이로 끝난다고 느끼거든. 그죠? 이로 끝나죠. 그래서 다 상향 이중모로 봐요. 자, 상향 이중모로 보면은 어떤 이점이 있냐면은 음은 체계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에요. 음은 체계상으로 봤을 때 경제적이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우리말의 하향 이중모고 전부 다 상향 이중모를 보니까. 자, 그런데 하향 이중모음으로 보면은 따로 반모음을 설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이점이 있어요. 반모음 수에서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예의 장점은 예의 단점이 되고 예의 단점은 예의 장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향 이중모음으로 보면은 체계상으로는 경제적인데 반모음을 설정해야 된다는 반모음을 설정해야 된다는 단점이 생기는 거죠. 자, 하향 이중모음을 보면은 반모음을 따로 만들지 않아서 경제적이긴 하는데 체계상으로 복잡해진다는 거죠. 하향 모음, 이중 모음 두 체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복잡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런 장단점이 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은 상향 이중 모음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교육 과정이 바뀔 때 상향 이중 모음으로 보는 사람들이 대세다. 그러면은 규범도 바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중세 때는 하향 이중 모음이 많았죠. 하향 이중모음이 많았는데 싹 없어지고 이것들이 상향 이중으로 싹 이동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지금 남아서 버티고 있는 게 의인데 얘도 전체적인 체계가 상향으로 가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보면은 무리가 없죠. 추세가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느끼기에도 이중모로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말에서 이중모음은 전부 다 상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학교 문법론에서는 지금 이광규 선생은 그냥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런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상향 이중 모음에 더 기울어져 있어요. 자, 중간 보면 과연 반모음 2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뒤에 보면은 음성학적으로 의가 상향모음에 속한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딱 듣기에도 이것은 상향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반모음을 설정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입장이지만은 이중모음으로 보는 견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거의 이중모음이에요. 그런데 자, 소리와 발음에서 김성규 선생은 이것을 그냥 아예 하야강 이중모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강 이중모음은 의 하나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 이중모음이다. 그러니까 뭐 우리 상향 이중모음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는 상승 이중모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 하향 이중모음의 흔적이 의 하나에 지금 남아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중모음은 학교 문법에서 11개로 보고 있는데 이문규 선생은 12개로 봐요. 그런데 신지영 선생은 11개로 보고 있어.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 10개. 신지영 선생 10개. 10개로 나와 있죠? 내가 11개로 발음했어요? 내 머리하고 입하고 따로 놀 때가 있어. 머리는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오늘 아침 옷을 입고 오는데 오늘은 춥지 않으니까 가볍게 입고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집사람한테 오늘은 덥지 않으니까 가볍게 입고 갈 거야. 그랬대. 아무래도 봄이니까 좀 이렇게 이런 색깔이 좋죠. 자, 그런데 내 생각과는 다르게 입이 정반대로 가버리거든. 근데 가끔 살다 보면 그럴 때 있죠. 남자친구한테 부드럽게 말해야지. 늘 생각은 이렇게 말하는데 틱틱대죠. 사랑의 말을 갖다 거꾸로 막 할 때도 있고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라서 그래. 자, 여기서 이제 그 보면은 이중모음의 수를 자, 우리가 이중모음이 11개가 뭐가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죠? 야, 여, 요, 유,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우계열의 와, 워, 왜, 그 다음에 의 이렇게 되죠? 이중모음 11개가 그러지 않나요? 야, 여, 요, 유, 예, 와, 워, 왜, 의. 아니. 학교 문법에서. 학교 문법에서 이중모음은 이거 11개예요. 잘 봐요. 자, 그런데 이문규 선생은 여기에다가 뭘 하나 더 집어넣는 거예요? 위가 하나 더 들어간 거죠. 플러스 위 해서 12개가 돼요. 자, 왜 이걸 저 집어넣었을까요? 이게 시험에 나왔다니까. 이런 것들이. 자, 왜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앞에서 위와 외는 단모음이지만 이중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런데 정작 이중모음 체계에서는 이 두 개가 빠진 거죠. 그런데 외는 어디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외는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에. 그러니까 외는 안 들어가도 돼. 그런데 이중모음 위는 없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더 집어넣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게 보면 우리말의 이중모음을 12개로 볼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학교에서 11개지만 이것도 이중모음으로 발음하니까 12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12개로 해서 끝나면 우리가 공부하기 딱 좋을 텐데 신지영 선생은 10개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 발음 기호를 보고 우리말로 이렇게 쫙 바꿔놓을 수 있어요? 바꿔야 되는데 왜 신지영 선생은 또 10개라고 봤을까?
아까 우리가 단모음에서 신경성 7개로 했죠. 자, 에하고가 구별돼 버리죠. 아니, 구별이 안 돼 버리죠. 이걸 하나로 봐 버리죠. 이것을 줄이는 게 이중모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묶어질 수 있는 게 뭐예요? 외와 외. 이 애가 하나가 돼 버리니까 결국은 이 하나가 사라져 버린 거지. 자,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도 이게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왜? 이게 구별할 수 있어요? 너 왜 가니? 너 왜 가니? 자, 이것 때문에 나오는 게, 자, 오늘은, 자, 왠지예요? 왠지예요. 자, 이거죠. 이건 왜인지죠. 근데 왠지 해도 똑같지. 그래서 맨날 틀려요. 소리가 같이 나오니까. 우리말에서 이것을 구별한다고 왜 하지만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실제적인 발음을 감안해서 신경성은 이것을 빼버린 거거든. 이걸 합쳐버린 거예요. 이거 없애고 이걸로 합쳐버렸거든. 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게 나타내는 게 W하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왜? 이게 지금 왜거든. W, E가 없어진 거야. 왜? 자, 우리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런 모음이 깊이 파고들면은 이렇게 재밌게 나눠지는 거예요. 아주 재미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죠? 공부할 게 많아지니까. 자,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재미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중모음의 발음에서 표준발음법 제2장 자음과 모음에서 표준의 발음을 19개로 한다. 이건 우리 다 외울 수 있는 거죠. 기역부터 히읗까지 하고 된소리 5개 집어넣으면. 그 다음에 표준의 발음은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우리 다 이거 해봤죠? 그 다음에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 10개 중에서 외, 위는 위중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자, 붙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중모음 중에서 용언의 활용이 나타나는 처는 처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일부러 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예는 애로도 발음한다. 계집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럴 때는 반드시 예로 발음해야 되지만 계시다, 시계, 연계, 매별은 이 매자가 매예요. 소매 나타나. 그래서 아주 섭섭하게 헤어지는 거, 석별의 의미예요. 매별은 석별. 계패, 혜택, 지혜 이런 것들을 해로 발음한다. 그다음 다만 3 보면은 자음을 첫 소리를 가지고 있는 음절의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일일이 이렇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냥 일일이 링큼, 무늬, 띄어쓰기, 시어, 티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떴다, 희망, 유희. 그런데 이제 첫 음절 위의 의는 이로 조사의는 애로 발음함도 허용한다니까 의가 원칙이지만은 이나 애로 발음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협의, 우리의 협의. 자, 이것도 협의인 그러면은 뒤에 이제 의가 이어지면은 V 발음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협의해서 V 이러면 B로 발음해야 맞는 거죠. 근데 이제 두 번째 음절에서 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강의.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의 이렇게 발음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강의에 이렇게 발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자, 그 다음에 자음을
보겠습니다. 자, 자음 체계는 앞에서 우리가 학교 문법에서 나온 거 그 19개 이것을 갖다가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책도 다 비슷해요. 근데 용어가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두 입술과 혀끝, 혀끝 소리, 두 입술 소리 이렇게 하는 것을 뭐 양수는, 그 다음에 잇몸 이것을 치조 같은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경국의 이런 것을 센입천장, 이건 이제 그 문법 교과서에 따라서 용어가 조금씩 다 다를 수 있어요. 자, 파열음, 파찰음, 마찰음.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그 틀이 다른 건 저 성문음을 보면은 후두음에서 이 H 같은 경우, 히읗 같은 경우 앞에 학교 문법에서는 그냥 예사소리, 된소리 이걸 따로 구별해 놓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현대국 어문론에서는 된소리를 집어넣지 않고 예사소리로 집어넣고 있어요. 예사소리로. 근데 그러면은 다른 평음들하고는 좀 다르게 기식이 좀 들어가죠. 자, 예사소리에 기식 들어간 소리를 우리가 무슨 소리라 그래요? 거센소리라 그러죠. 그리고 중세구에서는 히읗을 전창에 넣지 않고 차창에 넣죠. 거센소리에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예사소리로 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도표들은 보면은 같은 소리를 이렇게 묶어 놔서 그 특징들을 잘 알 수 있죠. 그 책에 보면은 파열음, 파찰음은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두 개 다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세 계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이런 계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음운 변동에서도 같은 성질을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어서 이런 체계를 일단 잘 기억해 놓는 것이 중요해요. 자,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이제 보면은 음운론적 행동이다, 같은 음운론적 행동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파열음, 파찰음 이런 것들이 같은 환경에서 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 자, 우리말의 그 특징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세 계열을 이루고 있다는 것, 이것도 한 특징이고, 또 우리말에는 유달리 마찰음이 좀 적어요. 마찰음이 적고 파열음 이것이 많다는 것, 파열음의 비율이 높다는 것, 이것도 우리말 체계의 한 특징이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 탐구학습은 마지막 시간에 탐구학습 문제 풀 때 다 함께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뒤에 음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